며느리가 남편을 굶기고 집을 통 비게 만들어. 네가 봐도 이게 괜찮아 보여? 어머니는 제가 월급 250만 원으로 온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게 괜찮아 보이세요? 남편은 월급 800만 원이 들어오는 통장을 시어머니께 맡기고 저에게는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밥은 어디 있니?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이제 수중에 돈 한 푼 없는데 저보고 모자 둘을 다 먹여 살리라는 건가요? 제가 민준 씨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 3년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 아가씨 복 받았네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완벽한 가족 사진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남자였습니다. 정시에 출근하고 셔츠는 항상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고 말씨는 점잖았으며 밖에서는 아내를 위해 의자를 빼주는 것을 잊지 않았고 집에 오면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남구에 있는 대형 건설사에서 좋은 직책을 맡고 있었고 월급은 거의 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은행에서 금융 리스크 분석가로 일하며 월급 250만 원을 받았고 프로젝트 보너스가 있으면 조금 더 나았지만 일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 살았고 심지어 여유롭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마포구의 아파트를 대출받아 샀습니다. 저는 대출금과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관리비, 장보기 등 일상적인 생활비를 감당했습니다. 민준 씨는 집을 수리하고 차를 사고 부모님이 아프실 때를 대비하고 직장에 변동이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큰 저축을 책임졌습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재정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 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는요. 민준 씨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얼굴에는 기쁨과 장엄함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집 전체를 밝힐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도 가져온 사람처럼요. 저는 부엌에 서 있었고 팬은 뜨거웠으며 기름은 지글거리며 끓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혜야, 이번 달부터 월급 통장 어머니께 드리기로 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환풍기 소리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주변의 모든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세상의 볼륨을 줄여버린 것처럼요. 저는 가스레인지를 끄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민준 씨는 가방을 식탁에 내려놓고 얇은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저에게 봉투를 건넸는데 그 모습이 마치 도장이 찍혀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결정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은행 통장명의 변경 신청서 사본 한 장이 들어있었고 새로운 통장 주인은 시어머니인 박영희 여사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보며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통장을 바꿔서 어머님이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민준 씨는 구두를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으며 마치 큰 임무를 완수한 사람처럼 편안한 자세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응, 맞아. 어머니가 나를 이만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잖아. 이제 내가 능력이 되니까 월급 800만 원 어머님이 관리하셔야 마음이 놓이시지. 내가 뭐 필요하면 어머니한테 받아서 쓰면 되고 이게 바로 효도지. 이게 바로 효도지. 그 한마디가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폭발하지도 울려 퍼지지도 않았지만 제 안의 모든 것을 깊숙이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섣불리 화내지 말자. 저는 숫자로, 구조로 리스크를 보는 일을 합니다. 모든 위기에는 조기 신호가 있고 방금 일어난 일은 바로 적색 경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랑 상의는 했어야죠. 우리 부부잖아요. 결혼 후 수입은 공동 재산인데 월급 전부를 어머님께 드린다니. 이 집은 생각 안 해요? 민준 씨는 마치 제가 실언이라도 한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네.
내가 효도하려고 하는 일이잖아. 당신 너무 물질적인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 가장 부드러운 곳을 작은 바늘이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물질적이다. 책임에 대한 모든 논의를 묵살하기에 아주 좋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문제의 본질을 되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책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집 대출금 갚고 생활비 댔고 당신은 저축을 맡아서 위기 대비하고 생활 개선을 위해 썼잖아요. 이제 당신이 돈을 한 푼도 안 가져오면 고정 지출은 어디서 나와요? 민준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낼 수 있잖아.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당신도 보댔기 때문이지 제가 저절로 돈이 충분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저를 마치 과민 반응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며 쳐다봤습니다. 그냥 내 통장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돈을 옮기는 것뿐이잖아.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혹시 내 돈에 눈독 들이고 있었어? 마지막 말에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조금도 즐겁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저는 민준 씨의 계좌 비밀번호를 물어본 적도 그의 거래 내역을 본 적도 없으며 남편의 돈을 통제하는 습관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정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마자 저는 즉시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마주한 것이 단지 월급 통장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사상 체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원래 가족이 집이고 저는 그저 돈을 내고 봉사할 의무가 있는 세입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침묵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휴대폰을 보며 큰일을 마친 사람처럼 안도하는 표정으로 심지어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끓이다만 김치찌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고춧가루와 김치 냄새가 향긋하게 올라왔지만 속은 답답했습니다. 저는 찌개를 잠시 바라보다가 아주 태연하게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철퍽하는 소리가 제 마지막 인내의 끈을 가위로 잘라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녁밥은? 저는 앞치마를 풀어걸고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오늘 집에서 먹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알아서 해결해요. 민준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서 그런 말을 듣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뒷수습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집안의 평화를 위해 어려운 부분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추워서인지 정신이 들어서인지 바람처럼 가볍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비용만 책임질 거예요. 이 아파트의 모든 비용은 당신 돈이 어머님 손에 있다면 어머님께 받아서 내세요. 저는 더 이상 감당 안 해요. 민준 씨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지혜야, 당신 왜 이래?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저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은 감정으로 이기려는 사람들의 음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로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아파트 복도로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서 제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붉어지지도 창백해지지도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눈빛만이 평소보다 차가웠을 뿐입니다. 로비를 나서자 서울의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잠시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갑자기 가벼워진 것이 마치 덫에서 한 발을 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법칙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단 하나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은 조만간 붕괴한다는 것.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쪽이 스스로 책임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한쪽은 지쳐나가 떨어지거나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고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더 이상 민준 씨 눈에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열고 리스크를 표시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시에 돌아와 아파트 문을 열고 곧장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민준 씨가 불렀습니다. 지혜야, 왜 이러는 거야? 그냥 월급 통장일 뿐이잖아. 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월급 통장이라고? 아닙니다. 진짜로 자리가 바뀐 것은 이 결혼에서 저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모든 것이 변형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호수 표면처럼 잔잔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칠 것이며 올바른 돌이라는 이름의 비난 섞인 전화와 문 두드림, 질책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보다 더 분명하게요. 만약 제가 지금 이 순간 경계선을 긋지 않는다면 제가 치러야 할 대가는 훨씬 더 클 것이고 그것은 단지 돈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달라졌을 때 제 기분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여전히 조용했고 거실 창문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바닥은 깨끗했고 가구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단 하나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계란 토스트를 만들고 커피를 내려 부엌에서 먹었습니다. 민준 씨 몫은 차리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제가 경계선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는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잠을 설친 듯 눈은 흐릿했습니다. 그는 텅 빈 식탁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지혜야, 아침은? 저는 마지막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빵이랑 우유 있으니 직접 해 먹어요.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이 항상 해줬잖아. 저는 컵을 식기세척기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어제부터 달라졌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낯설면서도 익숙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당신 변했네. 저는 그를 돌아보며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네, 변했어요. 하지만 저절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제 의자를 상의도 없이 빼버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출근 준비를 위해 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왔을 때 민준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차가운 식빵을 들고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겨우 돈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거야?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서서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책임감 때문이에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제가 말한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저는 제 몫의 음식만 사고 1인분만 요리하고 먹고 나면 바로 치웠습니다. 예전에 함께 먹던 과일, 우유, 간식 등은 제 방에 있는 작은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거실에 있는 큰 냉장고는 점점 비어갔고 생수 몇 병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근하면 따뜻한 밥과 국이 있고 집이 정돈되어 있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달 음식을 시켜 대충 먹고는 짜증을 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지혜야, 언제까지 이렇게 팽팽하게 굴거야.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저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배달 앱 아주 편리해요. 아파트 밑에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고요. 남자가 퇴근하고 계속 밖에서 사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럼 직접 요리해요.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겨우 돈 몇 푼 때문에 이 지경까지 만드는 거야? 저는 노트북을 덮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 당신 월급은 거의 800만 원이고 저는 250만 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역할을 명확히 나눴죠.
이제 당신은 가정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제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민준 씨는 화를 냈습니다. 내 돈이 없어진 것도 아니잖아. 어머니가 갖고 계시는데 꼭 내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말하네. 저는 천천히 보고서를 읽듯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돈이 당신 손에 없다면 이 가정에 그 돈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분위기는 끈적하게 굳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였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화했습니다. 박지혜님 맞으신가요? 이번 달 관리비와 전기, 수도 요금 납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이 마감일인데 아직 납부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아주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세대주인 김민준 씨에게 연락해 주시겠어요? 제 재정 상황은 현재 개인 지출에만 충당할 수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당신이 직접 비용을 내거나 어머님께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는 뜻이죠. 민준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돈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사실은 쓸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저녁을 먹지 않고 밤늦게까지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묻지도 위로하지도 양보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그가 베란다로 나가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간헐적이었습니다. 엄마, 저 돈 좀 필요해요. 관리비 내야 하는데. 안 그러면 물 끊긴대요. 전화는 아주 빨리 끝났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얼굴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돈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물이 끊겼습니다. 저는 방에 미리 큰 생수통 몇 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처럼 생활했습니다. 세면대에서 세수하고 컵에 물을 부어 양치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이 나오지 않는 수도꼭지 앞에서 처음으로 굶주린 아이처럼 당황해했습니다. 지혜야, 정말 이 모든 걸 이렇게 내버려 둘 거야? 저는 그를 보며 책망 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에요. 제 마음속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아내의 희생에 기대는데 익숙한 남자는 그 희생이 멈췄을 때 비로소 진실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저를 가엾게 여기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를 응원해 주세요.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의 아파트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지만 뿌리부터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단지 서곡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돈을 쥔 사람이 이 싸움에 뛰어들 때 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진물이 끊긴 지 이틀 후 민준 씨는 정말로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고 잠을 설친 탓에 얼굴은 수척했으며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파트에는 전기도 불도 있었지만 물도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편리함이 사라지자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가장으로서의 자부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 생활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정시에 출근하고 집에 와서 준비해둔 물을 사용하고 간단히 식사하고 개인 방에서 일했습니다. 잔소리도 지난 일을 들먹이지도 비꼬지도 않았습니다. 제 침묵은 어떤 질책보다도 민준 씨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날 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지혜야, 엄마랑 다시 얘기해 봤는데 돈이 예금에 묶여 있어서 지금 빼면 이자 손해본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자 손해를 감수할래요? 아니면 집을 잃는 걸 감수할래요?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고 오직 냉철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그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아들인데 내 돈을 엄마한테 맡기는 게 당연한 도리지. 당신은 이해 못해?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효도가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효도를 핑계로 가정의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는 건 틀렸어요. 민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부엌을 청소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초인종 소리는 단호했고 서두르지도 않았지만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문 밖에 사람이 자신이 반드시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인 박영희 여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큰 쇼핑백 2개를 들고 얼굴에는 아들 집의 주인 자격으로 들어서는 사람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너희들 보러 왔다.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그녀는 신발을 벗고 들어서며 재산을 점검하듯 거실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쇼핑백을 내려놓고 아주 분명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썰렁하니? 민준이는 어딨고 자고 있어요. 박 여사님은 가볍게 코웃음을 치더니 곧장 부엌으로 걸어가 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휙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냉장고에 왜 먹을 게 하나도 없니? 저는 부엌 조리대에 등을 기댄 채 말했습니다. 제 목만 사다 놔서요. 그녀는 멍해졌습니다. 내가 뭐라고? 네 목만 사다 놨다고? 제 목소리는 태연했고 도전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태연함이 그녀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그래? 남편이 일하고 돌아왔는데 밥도 없고.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월급 250만 원으로 집 대출금이랑 생활비를 다 내고 있어요. 민준 씨는 어머니께 월급 통장을 드린 날부터 아무 기여도 안 하고 있고요. 박 여사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걔 돈은 걔 돈이지. 엄마한테 맡기는 게 뭐가 잘못됐어? 잘못된 건 없어요. 하지만 그 돈이 이 가정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면 이 가정도 더 이상 운영될 수 없어요. 박 여사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지금 나를 탓하는 거니? 저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바로 그때 침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 씨가 나오다가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안 왔으면 이 집 꼴이 말이 아니었겠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굶기고 집을 텅 비게 만들어 네가 봐도 이게 괜찮아 보여?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월급 250만 원으로 온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게 괜찮아 보이세요? 그 질문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중간에 서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혜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맞는 말 했잖아요. 당신은 월급 800만 원을 벌지만 지금 당장 수도세 낼 돈 10만 원도 없잖아요. 박 여사님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 말하는 것 좀 봐라. 버릇없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버릇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조용히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박 여사님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내가 살아있는 한 민준이 돈은 내가 관리한다. 집안일, 밥하는 건 며느리 본분이야. 내가 안 하면 내가 민준이한테 해준다. 그러고는 그녀는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도전적인 자세였습니다.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나 여기서 지낼 거다. 그 순간 저는 이 싸움이 더 이상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돈을 쥔 사람이 공식적으로 등장했고 그녀는 자신의 규칙을 가져왔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업실로 들어가 노트북과 물컵을 들고 그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제 음식과 개인 용품은 따로 준비해뒀어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봉사할 의무는 없으니까요.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박 여사님이 민준 씨를 질책하는 높은 목소리와 민준 씨가 당황하며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에 앉아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결혼 리스크 처리 방안. 저는 박 여사님이 소파에 앉는 순간부터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짓밟히거나 잘라내거나 그리고 저는 결코 리스크가 제 통제를 벗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정말로 머물렀습니다. 자식을 방문하는 식이 아니라 인수인계를 받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흠을 찾으려는 듯 찬장을 뒤적였습니다. 커튼을 쳤다가 TV를 켰다가 인터넷이 안 되는 것을 보고는 바로 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제게 알리려는 듯 일부러 소리를 내며 집안을 오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업실에 있었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감정을 다른 사람이 흥정하도록 내놓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결혼 리스크 파일에 한 줄 한 줄 입력했습니다. 현금 흐름, 의무, 원가족의 개입, 재산, 은닉 위험,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오후에 민준 씨가 퇴근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아, 왔니? 엄마가 얘기 좀 하자. 내 아내가 요즘 아주 못됐어. 집에는 밥도 국도 없고 냉장고는 텅 비었고 심지어 엄마가 돈 관리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더라. 저는 모든 말을 똑똑히 들었지만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 씨가 들어왔는데 어머니에게서 온갖 이유를 주입받은 듯 얼굴이 험악했습니다. 지혜야, 당신 정말 너무하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제가 뭘요? 어머니가 집에 오셨는데 밥 한 끼 안 차리고 심지어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하는 말까지 하고 저는 책상에 손을 올렸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욕하지 않았어요. 단지 실제 재정 상황을 말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기여하지 않아서 진물이 끊긴 건 사실이잖아요. 민준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손님이잖아. 우리 엄마라고. 당신이 좀 알아서 잘해야지.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손님은 대접받아야죠. 하지만 누구 돈으로, 누구 힘으로 대접하나요? 민준 씨는 할 말을 잃고 돌아섰습니다. 마치 그 질문이 그를 부끄럽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냥 어머니랑 나를 위해 저녁 한 끼만 차려줘.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박 여사님은 소파 한가운데 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막 울었던 것처럼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아주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늙어서 그래. 나는 그저 가정이 평안하길 바랄 뿐이야. 네가 이렇게 하면 이웃들이 우리 집 보고 뭐라고 하겠니? 저는 마주보고 섰지만 앉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앉으면 제 위치를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안이라는 건 한 사람이 모든 걸 짊어지고 한 사람이 모든 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박 여사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니? 부부는 나누는 거지.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몫을 정확히 나눴어요. 민준 씨 몫도 그가 나눠야죠.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민준이가 나한테 돈 맡긴 걸 가지고 내가 너희 돈 뺏기라도 했다는 거니.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쥐고 있다는 건 민준 씨가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식료품 살 돈이 수중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집은 뭘로 살아가나요? 박 여사님은 화제를 돌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말대꾸하지 마라.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계산적이면 오래 살기 힘들어. 민준 씨가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부엌에 가서 밥 차려.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 저는 민준 씨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평온하게 만들기 위해 제가 고개를 숙이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평온함이 필요했고 저는 올바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작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과 안 해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박 여사님은 즉시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 버릇 없는 것, 시어머니한테 감히 말대꾸를 해?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말대꾸가 아니에요.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머니, 식사하고 싶으시면 문제 없어요. 민준 씨가 생활비를 책임감 있게 분담하면 그때 제가 요리할게요. 하지만 그가 분담하지 않으면 저는 월급 250만 원으로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어요. 그 말은 가려진 천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멍하니 서 있었고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입을 벌리고 있다가 겨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내가 기어이 걔 돈을 노리는구나. 저는 민준 씨에게 돌아서서 직접 물었습니다. 민준 씨, 대답해봐요. 당신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아요? 전기, 수도, 인터넷 쓰고 밥 먹고 잠자지 않아요? 민준 씨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그럼 당신 몫을 내야죠. 박 여사님이 소리쳤습니다. 이 집 살 때 들어간 돈도 내 아들이 번 돈이야. 네가 무슨 공이 있다고 가슴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의 눈에는 제가 3년간 대출금을 갚고 3년간 모든 청구서를 처리한 것은 아무 공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찬장을 열고 라면 한 봉지, 계란 하나, 채소 약간을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이게 제 몫이에요. 저는 이렇게 먹어요. 박 여사님은 멍해졌습니다. 그럼 나는? 저는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민준 씨가 폭발했습니다. 지혜야, 그만 좀 해. 이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 보고 싶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마음속은 깊은 물처럼 고요했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저한테 묻지도 않고 월급 전부를 어머니께 드렸을 때부터 이미 망가졌어요. 분위기는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끈질긴 울음소리였습니다. 마치 밧줄처럼 민준 씨를 잠에는 듯 했습니다. 얘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냥 내 돈을 맡아준 것뿐인데 내 아내 좀 봐라. 민준 씨는 두 여자 사이에 서서 결국 익숙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저를 향해 돌아서서 저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압박했습니다. 당신이 밥 차리면 내가 돈 좀 줄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푼돈은 받지 않아요. 원칙이 필요해요. 저는 라면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박 여사님의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민준 씨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아프지 않았습니다. 단지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자가 아내보다 어머니를 우선시할 때 아내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습니다. 견디거나 떠나거나. 저는 노트북을 열고 파일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직접적 개입, 리스크 수준 상향 조정. 밖에 서울밤은 차가웠고 물도 인터넷도 없었으며 거실에서는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듯한 울음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때문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고객들을 위해 분석하던 숫자, 시나리오, 리스크 분기점들이 이제 제 자신의 결혼 생활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시스템이 붕괴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큰 폭발음 속에서가 아니라 모두가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길고 긴 침묵 속에서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수선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식탁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갈아 신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혜야, 정말 가는 거야?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가야죠. 이 집은 아직 저를 먹여 살릴 형편이 안 되니까요. 그 말에는 저기도 신랄함도 없었습니다. 단지 적나라한 사실일 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숫자였고 프로젝트는 완수되어야 했습니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틈이 날 때마다 결혼 리스크 파일을 열어 증거를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끊긴 날짜를 기록하고 시어머니의 말을 기록하고 민준 씨가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지불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늦은 오후 민준 씨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수도세 냈어. 돈은 어디서 났어요? 그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친구한테 빌렸어.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니한테서는 돈 받았어요? 아직. 그럼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하네요. 민준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항상 근본, 원칙 타령이네. 우리 엄마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보여요. 하지만 어머님이 힘든 건 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 가정에서 어머님께 속하지 않은 자리를 내주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물은 다시 나왔고 불도 켜져 있었지만 공기는 끈적하게 무거웠습니다. 박 여사님은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려 일부러 소리를 내며 거칠게 손을 놀렸습니다. 민준 씨는 식탁에 앉아 저를 낯선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안 도와드려? 저는 외투를 걸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안 먹어요. 박 여사님이 쏘아붙였습니다. 아주 고상한 척은 저는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들고 거실로 나와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민준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네. 지금요. 저는 화면을 민준 씨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월별 지출 내역이 있었습니다. 집 대출금,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관리비, 총합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지출자, 박지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당신은 얼마를 냈죠? 민준 씨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수도세만 냈어. 그것도 빌린 돈으로. 박 여사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주 회계사 납셨네. 가족끼리 뭘 그렇게 기록하고 그래. 저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가족끼리 기록하지 않으면 돈 내는 사람이 지쳐 쓰러져요. 그녀가 더 말하려 했지만 민준 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엄마, 그만, 내가 얘기할게.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 두려움과 비슷한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혜야, 원하는 게 뭐야?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원해요. 하나는 당신이 월급 통장을 되찾아와서 저와 함께 가정재정을 다시 합의하는 것. 둘째는 우리가 여기서 끝내는 것. 방은 숨 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여사님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네가 감히 이혼으로 협박을 해? 저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선택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민준 씨가 더듬거렸습니다. 진심이야? 지금보다 더 진심이었던 적은 없어요. 박 여사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뭔데 조건을 걸어?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모든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 말은 못을 박듯 단호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무도 감정이 아닌 숫자로 드러난 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하지만 무한정 기다리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박 여사님의 질책 소리와 민준 씨가 어머니에게 쏘아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목소리가 팽팽하게 겹쳐졌습니다. 저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탓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낡은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무너졌다면 제가 할 일은 더 이상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3일이 기묘한 상태로 흘러갔습니다. 집에는 전기와 물이 들어왔고 밥 짓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얇은 실로 임시 방편으로 꿰매진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더 많은 요리를 했고 일부러 민준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음식으로 금이 간 권력을 메우려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는 먹었지만 침묵 속에서 먹었습니다. 저는 같은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제 방에서 제 몫만 먹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민준 씨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혜야, 얘기 좀 해. 저는 문을 열었지만 피하지도 안으로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말해요. 민준 씨는 벽에 기댄 채 목소리가 한층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해봤어. 어머니한테 매달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해볼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족해요. 민준 씨는 멍해졌습니다. 또 뭘 더 원하는데? 당신이 통장을 직접 관리하길 원해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 민준 씨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가 절대 안 그러실 거야.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머니를 선택하는 거네요. 그 말에 그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날 궁지로 몰고 있잖아. 아니요, 당신이 어른이 되길 요구하는 거예요. 밖에서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거기서 뭐 그렇게 오래 있니? 민준 씨는 망설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가 돌아선다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시간을 좀 더 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반차를 냈습니다. 민준 씨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공동재산에 대해, 친족에게 돈을 이체하는 것에 대해, 한쪽이 결혼 후 수입을 은닉할 경우의 법적 책임에 대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이야기를 다 듣고 한마디 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약자가 아닙니다. 그 말이 저를 한결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모든 거래 내역서, 영수증, 이체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인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이 차오르기 전에 구명조끼를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닷새째 되는 날 민준 씨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엄마가 안 된대. 저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하시던데요? 그 돈, 내 동생 주려고 모아둔 거래, 걔 곧 차 산다고. 머릿속에서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당신 월급은 이미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었네요. 민준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난 몰랐어.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목소리는 차갑도록 평온했습니다. 당신이 버는 돈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거 알아요?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돈이 다른 사람을 위해 쓰였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리스크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때 박 여사님이 나왔습니다. 누굴 협박하는 거니?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어떤 법이 아들이 엄마한테 돈 주는 걸 막아?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법은 효도를 막지 않아요. 법은 아내의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은닉하는 걸 막을 뿐이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를 보고 저를 봤습니다. 지혜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 덮어주지 않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의 모든 말은 더 이상 가정불화가 아니라 경계선을 긋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로 돌아갈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7번째 날 아침 민준 씨가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통장 재발급 신청서 썼어. 저는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돌려주었습니다. 부족해요. 당신이 어머니와 직접 마주하지 못하면 항상 저를 대신 내세우게 될 거예요. 민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을 처음 봤지만 더 이상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저를 가엾게 여기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를 응원해 주세요.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변호사가 보낸 파일을 열었습니다. 굵은 글씨로 된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이혼 합의서 초안. 저는 결정의 순간이 아주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혼 합의서 초안을 두부 인쇄해서 회색 파일에 끼웠습니다. 협박하려는 것도 연기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모든 것을 감정에서 현실로 전환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류를 봐야만 정신을 차리고 저는 민준 씨가 정신을 차리길 바랐습니다. 구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든 놓아주기 위해 정신을 차리든 저는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파일철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것을 보고 뜨거운 것에 닿은 듯 흠칫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열어봐요. 민준 씨는 천천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지혜야, 정말 이러는 거야?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더 이상 부부싸움이 아니라는 걸 당신이 이해하게 하려는 거예요. 민준 씨는 손을 떨며 종이를 들었습니다. 겨우 돈 때문에 이혼까지 하려는 거야? 저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당신이 이 가정을 대하는 방식 때문이에요. 거실에 있던 박 여사님이 어렴풋이 듣고는 불붙은 듯 달려 나왔습니다. 네가 감히 이 서류를 내밀어 우리 집안 망치려고 작정했어? 저는 그녀를 바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찌르듯 먼저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겨우 돈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당신이 돈을 권력으로 만들었어요. 월급 전부를 어머니께 드리고 저보고 모든 걸 감당하게 해놓고 오히려 저를 물질적이라고 비난했죠. 그게 뭔지 알아요? 민준 씨가 더듬거렸습니다. 난 그냥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요? 그 마음 편함 속에서 저는 뭐였죠? 공간은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박 여사님이 끼어들려 했지만 민준 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멍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3주간의 비용 총계가 있었습니다. 집 대출금, 관리비, 전기, 수도, 인터넷 장보기, 생필품, 마지막 줄에는 총지출 150만 원, 지출자 박지혜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10만 원을 냈어요. 그것도 빌린 돈으로. 나머지는 전부 제가 냈고요. 박 여사님이 소리쳤습니다. 아주 원수처럼 기록해놨네. 부부 사이에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면 어떻게 살아? 저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차가웠습니다. 부부가 살 수 있는 건 둘이 함께 짊어지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만 짊어지면 그 사람은 계산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지쳐 쓰러지니까요. 민준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통장 되찾아올게. 약속할게.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마음에는 더 이상 파도가 일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슬픈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약속은 그가 제 고통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 서류가 현실이 될까 두려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 몇 번이나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달려들어 민준 씨 손에 있던 합의서를 빼앗았습니다. 안 돼. 이 집에 이혼은 없어. 이혼은 망신이야.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망신인지 아닌지는 서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해요. 박 여사님은 부들부들 떨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네가 법 들먹이면서 날 협박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들이 나한테 돈 주는 건 효도야.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고소해?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조항을 읽듯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만약 그 돈이 혼인 기간 중의 월급이라면 그건 공동 재산이에요. 제 동의 없이 이체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재산 분할 시 고려될 수 있는 행위예요. 민준 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지혜야, 우리 엄마를 고소하겠다는 거야?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제 권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걸 멈추고 싶다면 당신의 작은 가정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요. 박 여사님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버티려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든 그 돈은 내가 갖고 있어. 내가 누구한테 주든 내 마음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떠날 권리가 있고 저는 정식 절차대로 진행할 거예요. 민준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제발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저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머릿속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지었던 밥, 제가 냈던 청구서, 그가 바쁘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라고 스스로를 달랬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지금 그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면서도 여전히 어머니가 옆에서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주어져야지 실수를 연장하기 위해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결혼 생활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는 갑자기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듯 높아졌습니다. 엄마, 통장 주세요. 박 여사님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너, 뭐라고? 엄마, 통장 달라고요. 그 말은 벼락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어머니의 권력의 끈에 감히 손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균열이 생겼고 이 균열은 꿰맨다 해도 결코 예전처럼 매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민준 씨의 외침 후 아파트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들이 제 앞에서 감히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않고 그저 지켜봤습니다. 때로는 진실 그 자체가 충분히 잔인해서 어떤 말도 덧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님은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통장은 내가 널 위해 맡아주는 거야. 네가 다시 가져가서 함부로 쓰면 어떡해. 아내 말만 듣고 엄마한테 버릇없이 굴어? 민준 씨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함부로 안 써요. 그냥 관리비 내고 제 아내 챙기고 싶은 것 뿐이에요. 엄마가 갖고 계셔서 우리 집 물까지 끊겼는데 그게 괜찮아 보여요? 박 여사님은 날카로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물이 끊겼으면 내 아내가 내면 되지. 걔도 월급 받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화도 나지 않을 만큼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의 논리 속에서 저는 예비 지갑이자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불타야 하는 당연한 자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지지를 구하려는 듯 저를 돌아봤지만 저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자 갈등에 동맹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 인생의 규칙을 다시 세우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다시 어머니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통장 주세요. 박 여사님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안 줘. 주세요. 박 여사님은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널 이만큼 키웠어. 내 돈 내가 맞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네가 감히 엄마한테서 통장을 뺏어가? 민준 씨는 미친 듯이 다가가 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박 여사님은 소리를 지르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먹이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진실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안 돼. 그 돈 이미 민호한테 줬단 말이야. 민준 씨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저도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민호는 민준 씨의 남동생 박 여사님의 애지중지하는 아들이자 그녀가 항상 쟤는 불쌍하니까 운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하던 그 아이였습니다. 민준 씨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박 여사님은 실언했다는 것을 깨닫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엎질러진 물, 그녀는 뻔뻔한 목소리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 걔 차 사라고 500만 원 줬다. 내 동생이잖아. 형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500만 원.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 큰 액수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민준 씨가 구명조끼처럼 붙들고 있던 엄마는 그냥 맡아줄 뿐이라는 환상을 정면으로 후려치는 딱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힘이 다 빠진 사람처럼 비틀거렸습니다. 그냥 맡아준다고 했잖아요. 안 쓴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감히? 박 여사님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 돈이니까 우리 식구한테 쓴 거지. 내 아내가 무슨 권리로 따져. 민준 씨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식구가 누군데요? 제 집은 이 아파트고 제 아내는 지혜예요. 엄마가 제 돈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면 전 뭘로 제 아내를 챙겨요? 박 여사님은 마치 아들에게 권력에 대한 마지막 교훈을 가르치듯 쏘아붙였습니다. 아내 챙기는 건 아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걔도 월급 있잖아. 내 동생은 곧 결혼하는데 차 없으면 무시당해. 형이 돼서 그렇게 이기적이야? 저는 거기 서서 모든 말을 들으며 제가 박 여사님과 돈을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녀는 아들을 통제하고 자신의 뜻대로 돈을 분배하는 특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는 깊은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신음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박 여사님은 민준 씨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다시 목소리를 바꿔 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민준아, 아내 말에 속지 마. 걔가 내 돈 뺏으려는 거야. 엄마는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저는 소리 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식의 자율성과 가정, 자존심까지 잃게 만드는 것. 저는 다가가 구겨진 이혼 합의서를 다시 주워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민준 씨, 이제 이해돼요? 저는 당신 돈 탐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기 작은 가정을 지킬 줄 아는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지혜야, 제발. 내가 돈 다 되찾아올게. 전부 당신한테 줄게. 엄마도 집에 보내버릴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돈을 잃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린 거지 제가 아팠던 걸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박 여사님은 정말로 겁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달려와 목소리를 낮추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갚을게. 다 갚을게.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라. 저는 그녀를 차갑도록 태연하게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갚든 안 갚든 그건 어머니와 어머니 아들 사이의 일이에요. 이 결혼은 제가 이미 결정했어요.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나 거실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이혼만은 안 돼. 제발. 저는 그 광경을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는 남자가 항상 가엾은 것은 아닙니다. 가엾은지 아닌지는 그가 사랑 때문에 무릎을 꿇었는지 두려움 때문에 무릎을 꿇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바람처럼 가벼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날 거예요. 박 여사님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우리 모자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겠다는 거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두 분이 스스로를 밀어 넣은 거예요. 그날 밤 민준 씨와 박 여사님은 거의 새벽까지 다뤘습니다. 가구가 움직이는 소리, 어머니의 욕설, 아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도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더 이상 모호함도, 그가 언젠가는 이해해 주겠지라는 희망도 없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해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운 변명을 듣기 위해 집에 단 1분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민준 씨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팼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기력이 다한 듯 소파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일어나 저를 막아섰습니다. 지혜야, 나랑 같이 가.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여기서 해요. 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민호한테 전화했어. 이미 차 계약금을 걸었대. 돌려받을 수는 있는데 며칠 걸린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당신 집안일이에요. 민준 씨는 겁을 먹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난 정말 엄마가 그냥 맡아주는 줄 알았지 돈을 쓸 줄은 몰랐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당신은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가정 전체를 다른 사람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당신 잘못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민준 씨는 전곡을 찔린 듯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내 손목을 잡으려 다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기회를 줘. 통장 되찾아올게. 내가 직접 돈 관리할게. 당신한테 생활비 이체할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잃을까 두려워서 약속하는 거지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나 이해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한다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이해했는데요? 진물이 끊겼을 때도 당신은 내가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어머니가 오셨을 때도 저보고 사과하라고 했고요. 당신이 정말로 겁을 먹은 건 500만 원 얘기를 들었을 때뿐이에요. 그 말에 그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저는 곧장 문으로 향했습니다. 민준 씨가 거의 애원하듯 따라왔습니다. 지혜야, 제발, 우리 이혼하지 말자. 내가 다시 시작할게. 저는 돌아섰습니다. 처음으로 제 생각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실내는 깨진 거울 같아요. 붙여도 금은 남아요. 저는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제 휴대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민준 씨의 문자는 길고 길었습니다. 사과했다가 원망했다가 다시 애원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한 남자가 남편이 되는 법을 가르칠 힘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눈앞의 광경은 민준 씨가 왜 그렇게 많은 문자를 보냈는지 이해하게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현금 다발과 은행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고 진정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돌려줄게.
민준 씨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머니 손에서 이것을 빼내기 위해 씨름한 듯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다가가지 않고 통장과 돈, 그리고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얼마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떨었습니다. 500만 원. 민호한테 줬는데 일부만 겨우 받아왔어. 나머지는 내가 꼭 갚을게. 저는 민준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이건 더 이상 어머니가 맡아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대신 써주는 거였죠.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알아. 박 여사님은 다급하게 애원했습니다. 목소리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듯 늘어졌습니다. 지혜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생각이 짧았다.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 너희들 그냥 같이 살아.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씁쓸한 사실만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강하게 나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부드러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과는 나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떠나고 법을 이용해 자신을 지킬까 두려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돈에는 손대지 않고 주머니에 있던 변호사 명함을 꺼내 현금 다발 옆에 놓았습니다. 내일 제 변호사가 연락드릴 겁니다. 재산 분할, 돈 반환 책임 문제는 변호사와 이야기하세요. 민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혜야, 아직도 결심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심했어요. 민준 씨는 식탁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야? 저는 그를 쳐다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했었죠. 하지만 그 사랑이 제가 외부인 취급받는 걸 감수할 만큼 크지는 않았어요. 박 여사님이 울부짖었습니다. 얘야, 이혼하면 고생이야. 이혼한 여자는 사람들이.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로. 사람들이 제 청구서를 대신 내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를 지켜주지도 않고요. 분위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저를 가엾게 여기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를 응원해 주세요.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서류, 옷 몇 벌, 제 명의의 통장, 개인 서류들, 저는 추억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추억은 가장 무겁고 사람이 당신을 바깥으로 밀어내기로 결정했을 때 가장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문 밖에서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정말 가는 거야? 저는 캐리어 지퍼를 잠그며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살기 위해 가는 거예요. 저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잡고 싶어 했지만 감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테인리스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문득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이겨서 가벼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어서 가벼웠습니다. 저는 홍대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회사까지 차로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 집은 7평 남짓이었고 좁은 골목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 하나와 옷 몇 벌 넓기에 충분한 작은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꽂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곳이 아무도 쳐들어와 제게 알아서 잘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제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자신의 규칙을 선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올바른 도리라는 두 글자로 저에게 다른 사람의 책임을 대신 지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바닥에 한참 동안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억지로 버티지 않는 침묵, 제 심장 소리, 길거리의 차 소리, 심지어 에어컨이 약하게 윙윙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깊게 숨을 쉬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억눌렀던 제 몸이 마침내 긴장을 풀 수 있게 되어서였습니다. 저는 얼굴을 닦고 일어나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걸고 노트북을 책상에 놓고 서류를 서랍에 정리했습니다. 저는 마치 새 인생을 정리하듯 모든 것을 했습니다. 깔끔하고 질서 정연하게. 저는 항상 질서가 혼란 속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전화했습니다. 저는 진동하는 화면을 보다가 꺼질 때까지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처럼 긴 문자가 왔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야 알았어. 널 지켜주지 못하고 널 혼자 두게 했어. 저는 읽고 나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사과는 너무 늦게 와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이 한때 당신의 고통을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 씨 측과 연락이 닿았고 재산 분할과 어머니에게 이체된 금액 반환 책임에 대한 공식적인 면담 날짜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머릿속이 이상할 정도로 명확해졌습니다. 회색 지대도 모호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것만 있었습니다. 같은 날 친정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민준이가 전화해서 네가 집 나갔다고 하더라.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고 단지 말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변호사랑 진행 중이에요. 시끄럽게 만들고 싶진 않지만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단 그 한마디에 저는 울 뻔했습니다. 그 결혼 생활 동안 아무도 제게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제가 참고 이해하고 알아서 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마치 구명조끼인 양일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담당한 프로젝트는 대규모 신용대출 패키지의 리스크를 평가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모든 지표와 데이터 라인을 확인했습니다. 숫자판에 눈을 고정하고 있을 때 저는 민준 씨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미래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와의 면담이 종로의 한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정시에 도착했고 민준 씨는 10분 늦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말랐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마치 익숙하면서도 낯선 것을 보듯 쳐다봤습니다. 지혜야,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감정으로 대답하지 않고 단지 사교적인 고갯짓으로 화답했습니다. 변호사는 재산 목록을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혼인 후 구입한 아파트, 공동저축, 대출금 잔액, 그리고 가장 민감한 부분, 민준 씨가 박 여사님에게 이체한 자금 흐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변호사는 무겁지 않게 단지 조항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은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재산 분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 씨 측 변호사는 말을 줄이려 애썼습니다. 제 의뢰인은 재산을 은닉할 의도가 없었고 단지 어머니에게 보관을 부탁한 것뿐입니다. 제 변호사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거래 내역, 그리고 동생의 차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주었다는 자백. 아무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다 보상할게. 다 갚을게. 제발 이렇게까지 하지는 마. 저는 그를 쳐다보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딱 적절한 때에 멈추는 거예요. 협상은 거의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는 공동재산이며 민준 씨가 제게 해당하는 가치만큼을 지불하거나 팔아서 반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박 여사님에게 이체된 금액은 기록되었고 전액 회수되지 않을 경우 민준 씨 몫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이 서명하면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나서 민준 씨는 저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어머니한테 통장을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달라졌을까? 저는 일어나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가볍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통장은 그냥 도화선이었을 뿐이에요. 문제는 당신이 단 한 번도 저를 당신 마음속에 가족이라는 자리에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사무실을 나와 거리로 나섰습니다. 서울의 햇살은 옅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가슴 전체로 숨쉬고 있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본분이라는 글자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감정이 테이블에서 사라지자 남은 것은 서류, 도장, 그리고 숫자뿐이었습니다. 저는 정시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흰 셔츠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손에는 순서대로 정리된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끝이 약간 차가웠습니다. 긴 비를 막 지나온 사람의 그런 차가움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복도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곳을 찾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예전에 그는 항상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제게 말했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집안에서 해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 이제 바로 그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는 것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의 시선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남들이 자신의 잘못을 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판사님은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자발적인 의사인지 자녀 우리는 아이가 없었으므로에 대한 다툼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마치 업무 회의록을 듣는 것처럼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이혼 사유를 묻는 부분에서 민준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재정적 책임과 가족의 경계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하소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연극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명하는 부분에서 민준 씨는 펜을 오랫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 저를 쳐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필체는 마치 서명하면서 인생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사람처럼 끊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단호하게 서명했습니다. 제 서명은 망설임 없이 반듯하고 간결했습니다. 펜을 내려놓을 때 아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벼웠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 너무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을 나오자 민준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모래를 삼킨 듯 쉬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정말 돌아갈 길은 없는 거야?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잔인해지고 싶지는 않았지만 부드러워질 수도 없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돌아가서 뭘 하죠? 다음에 또 당신이 옳음 대신 평온을 선택하게 하려고요.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는 대답이 없었고 바로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증오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마치 자신이 평생 가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벗어난 여자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 그녀가 불쑥 내뱉었습니다. 너 그렇게 하고 나중에 행복할 것 같아. 저는 잠시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미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렀다면 확실히 불행했을 거라는 건 알아요. 저는 더 말하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창문을 열자 먼지와 차 소리가 섞인 바람이 불어들어왔습니다. 작은 방,
작업 책상, 새로 산 책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행복이 넓은 집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당신을 스스로보다 낮게 느끼게 만들지 않는 공간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회사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무의미한 다툼으로 끌어내려졌던 시간들을 보상하려는 듯 일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부장님께 불려가 더 큰 업무를 맡게 되었고 승진 결정도 함께 받았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의 일부로 작은 차를 계약했습니다.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을 때 저는 마치 제 인생을 직접 운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조수석에 앉아 다른 사람이 길을 가리키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고 베이킹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지키느라 잊고 지냈던 것들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한 번은 마트에 가서 조미료 코너 앞에 섰다가 문득 예전에 민준 씨가 간장 한 병값도 저보고 내라고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떤 고통은 지나고 나면 피해야 할 길을 알려주는 흔적처럼만 남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지혜야, 아파트 팔았어. 엄마랑 구리시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 널 잃어서 미안하다. 저는 읽고 나서 삭제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과거를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넓지만 숨막히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작지만 자유로운 방에 삽니다. 작은 베란다에 서서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한 축배처럼 물잔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위치에 결코 나 자신을 놓지 않겠다. 제 새로운 삶은 빠르고 간결하고 깨끗하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 한 바퀴를 뛰고 샤워하고 출근했습니다. 더 이상 밥 지을 시간을 맞추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기 위해 문 잠그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되며 초인종이 울리고 누군가의 새로운 규칙이 들어올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과거는 그림자 같아서 때로는 내가 찾지 않아도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새 헤드폰을 사러 홍대 근처 쇼핑몰에 갔습니다. 전자제품 매장에서 제품을 사용해 보고 있는데 등 뒤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저는 돌아봤습니다. 민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알아봤지만 동시에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는 훨씬 말랐고 수염은 거뭇했으며 티셔츠는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두 눈에서는 예전의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더 이상 열쇠를 갖고 있지 않은 문에서 막 걸어 나온 사람을 보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놀라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웃음은 일그러졌습니다. 요즘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단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에 들린 쇼핑백을 보고 제 모습을 보며 마치 옛 모습과 새 모습을 짜맞추려는 듯 했습니다. 많이 달라 보이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는 방식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했어. 구리시에 있는 작은 집으로. 어머니는 여전하시지만 우리 계속 싸워. 가정의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하던 여자가 사라지면 모든 충돌이 서로에게 직접적으로 향할 것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게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그를 평온하게 쳐다봤습니다. 배우게 될 거예요. 누구나 배워야 하니까요. 그는 그 단순한 말에 아픈 듯 흠칫했습니다. 나 더 이상 밉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워하는 건 피곤한 일이에요. 민준 씨는 떨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당신을 선택했더라면 우리 달라졌을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쩌면요. 하지만 당신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말이 마지막 문을 닫는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처를 헤집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산대로 돌아가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 민준 씨가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혜야, 보고 싶었어. 저는 잠시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은 아무것도 구원하지 못해요, 민준 씨. 저는 쇼핑몰을 나왔습니다. 서울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서서 얇은 그물처럼 얽히는 빗방울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옛날에 내가 조금 더 부드러웠더라면, 조금 더 참았더라면 나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살면서 시어머니의 명령을 듣고 청구서를 들고 혼자 속을 끓이고 있었을까?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불러 집으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기사 아저씨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를 틀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멀어진 기억처럼 흐릿했지만 제 마음속은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습니다. 존중받기 위해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는 삶.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타서 노트북을 열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새 프로젝트는 더 깊이 있는 리스크 평가 보고서가 필요했습니다. 부장님은 제가 충분히 꼼꼼하다고 믿고 맡기셨습니다. 저는 데이터에 몰두하며 마음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 저는 창가에 서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후회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단지 적절한 때에 멈추자고 말할 용기를 냈던 제 자신에게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결혼은 사랑이 끝나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사랑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저는 작아지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쇼핑몰에서 민준 씨를 만난 후 옛일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박 여사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야, 나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번호를 저장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그녀는 헛기침을 하며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내가 너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니? 저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바빴지만 저를 멈추게 한 것은 일정이 아니라 차가운 호기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그녀는 또 무엇을 원하는 걸까? 만나서 뭘 하시게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사과하고 싶어서.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사과는 전화로도 충분해요.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예전에 거실에서 제게 소리치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지혜야. 내가 가고 나서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민준이가 걔가 나랑 계속 싸워. 엄마 때문에 아내를 잃었다고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단지 법칙처럼 당연한 사실을 느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쏟아낼 대상이 없어지면 서로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원망하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과하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원망 안 해. 사과하려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생각이 짧았다. 그냥 민호가 안쓰러워서 그랬어. 걔가 불쌍해서.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누구를 안쓰럽게 여기는 건 어머니의 권리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 하는 건 안쓰러워하는 게 아니라 빼앗는 거예요. 전화기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울었습니다. 울음소리는 간헐적이고 가늘고 떨렸습니다. 지혜야, 내가 정말 무섭다. 늙어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까봐 무서워. 민준이가 날 버릴까봐 무서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어머니를 돌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며느리의 인생을 묶어둘 수는 없어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알아. 이제 알았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진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이한테. 엄마 그만 미워하라고 말해주면 안 될까? 돈도 당장 다 갚으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지금 당장 마련할 수가 없어서 저는 웃었지만 마음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과는 저를 다시 중재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갈고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전화 잘못 거셨어요. 어머님, 저는 더 이상 민준 씨의 아내가 아니고 누구의 뒷수습을 대신해줄 책임도 없어요. 그녀는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돈 다 갚으면 너 돌아올 거니? 그 질문은 그녀의 생각 속에 있는 슬픈 사실 하나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에게 나와 민준 씨의 문제는 여전히 돈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책상 위에 써 내려가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니요, 문제는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문제는 제가 단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지친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후회한다. 저도 그래요. 나 그냥 잊어요. 같은 말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결론을 내리면서도 그 교훈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돌려주는 듯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후회하시면 어머니 아들을 다시 가르치세요. 남편이 되는 법을 가르치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겼다는 기쁨은 없었습니다. 단지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아는 어른이 한 명도 없었던 일련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소유하고 통제하고 자신이 편안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저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전화했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엄마, 옛날에 많이 참고 살았어? 어머니는 침묵하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참았지. 하지만 엄마는 네가 엄마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 말을 듣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단호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속이 텅 빌 때까지 인내했던 한 세대의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길에서 꽃집에 들러 작은 꽃다발을 사서 사무실에 꽂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게 선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존중을 평온이라는 두 글자와 맞바꾸지 말 것. 민준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 그리고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사실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밝았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지났고 남은 것은 제 자신에게 충실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잠이 부족했고 돈이 부족했고 숨 쉴 틈이 부족했습니다. 그곳을 나온 후에는 오히려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남았고 고요함이 남았고 제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남았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주말 짧은 여행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붙이고 단순한 나무 시계를 걸고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깨닫고 웃었습니다. 나는 꽤 잘 돌보는 사람이구나. 단지 예전에는 엉뚱한 것을 돌봤을 뿐이구나. 제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부장님은 새 프로젝트의 작은 팀을 이끌도록 제게 맡겼습니다. 압박은 많았지만 의미 있는 압박이었습니다. 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피곤했지만 지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덜 피곤하게 하기 위해 버티느라 피곤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힘을 썼기 때문에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새로운 동료가 제게 물었습니다. 지혜 씨, 일과 가정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시길래 항상 그렇게 평온해 보이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 책임이 아닌 것들을 덜어냈거든요. 회의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대답을 이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월말에 저는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와 민준 씨의 혼인 관계는 서류상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결정문을 손에 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은 없었고 단지 처리 완료된 서류철의 뚜껑을 닫는 것처럼 깔끔한 마무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작은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고 식탁을 단정하게 차리고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저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제 자신에게 조용히 축배를 들었습니다. 축하해.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은 것을 가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민준 씨가 어머니에게 더 단호했더라면, 만약 그가 나를 가족의 자리에 놓아주었더라면, 만약 내가 조금 더 참았더라면, 하지만 그 생각은 아주 빨리 왔다가 아주 빨리 사라졌습니다. 저는 관계가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할 때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를 대신해서 성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많이 변했다. 단단해 보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맞추기 위해 나를 움츠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지금 예전의 너 같아.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충고하거나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마디 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을 만큼 지치면 그때 뭘 해야 할지 알게 될 거야. 저는 더 이상 혼자인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외로움을 두려워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웠던 것은 에이 그냥 넘어가자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야 하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저는 베란다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인내가 미덕이고 희생이 본능이라고 믿었던 저와 같은 여성들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나는 것이 항상 실패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신의 남은 부분을 구하기 위한 가장 용감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 놀라 깨지도 않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온전한 잠. 내일은 일찍 일어나 조깅하고 출근하고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시끄럽지 않게 증명할 필요 없이 단지 제 자신에게 충실하게. 이혼한 지 1년 후 저는 일요일 아침에 제 작은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부드러웠으며 길가에 들판을 스치는 바람은 흙과 풀내음을 실어왔습니다. 저는 잔잔한 음악을 틀고 따뜻한 물처럼 차 안을 흐르는 소리에 몸을 맡겼습니다. 문득 서두르거나 두려워하거나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며 살아야 한다는 느낌이 없어진 지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양평의 한 작은 카페에 차를 세웠습니다. 카페에는 나무 테이블 몇 개뿐이었고 푸른 나무가 그늘을 드리웠으며 새소리가 맑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 혼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제가 언젠가 썼던 문장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존중을 평온이라는 두 글자와 맞바꾸지 말 것. 저는 그 글씨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제가 강했다고 자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약했었는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그냥 넘어가자가 어른스러운 것이라고 스스로를 얼마나 설득했었는지 상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지혜야, 민준이 곧 재혼한대. 저는 읽고 나서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누구인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마음이 쓰라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옛 결혼 생활에서 제 감정의 빚을 모두 갚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원망의 빚을 지지 않았고 제 자신에게도 자책의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제자리에 바로 서기를, 그 여자는 누군가를 빛나게 하기 위한 그림자가 되지 않기를. 저는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눈은 바람에 잔물결이 이는 호수 표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문득 위기의 첫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흰 봉투, 통장 변경 신청서, 이게 바로 효도지라는 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저녁밥, 물이 나오지 않던 수도꼭지, 거실의 울음소리, 테이블 위에 현금 다발, 그리고 내일 변호사 만날 거예요 라고 말하던 제 목소리.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기억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은 마치 완벽하게 외운 교훈 같아서 곱씹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호숫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 머리가 헝클어졌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다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옷차림을 깔끔하게 해서 아내라는 역할에 맞추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머리가 헝클어져도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역할을 연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오후에 저는 차를 몰고 돌아왔습니다. 길에서 작은 가게에 들러 들꽃한 다발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단순한 유리병에 꽃을 꽂았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것을 보듯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자유는 생각보다 시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는 당신이 누구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 수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행복해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웃으셨습니다. 그럼 엄마도 마음이 놓인다. 저는 결혼 생활을 떠난 모든 사람이 바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점차 제 자신을 잃게 만들던 곳을 떠났습니다. 저는 자유를 선택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 손의 월급 통장은 제가 창작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AI 음성을 사용하여 시청자 여러분께 결혼, 가족의 경계, 그리고 부부 생활에서 존중의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를 응원해 주세요.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은 협력이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다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